어두운 밤, 낡은 나무 문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다. 손에는 작은 점토 조각상이 쥐어져 있고 손가락은 굳은 듯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하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녀는 초인종을 누른다. 낮은 종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누구세요? 여긴 아무도 필요 없어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다. 마치 문 너머의 세상 전체가 그녀를 거부하는 듯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각상을 더 세게 쥔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린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그녀는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지만 그 순간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얼굴의 절반을 덮은 붉은 점과 살짝 비틀린 손이 드러난다. 문 안쪽에서 숨소리가 멈춘다. 그리고 침묵.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짓누른다. 병원의 복도는 고요하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하얀 커튼을 살짝 흔든다. 분만실 문 앞에 선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고 남자는 창가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바닥만 응시한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이따금 서로의 눈치를 본다. 방 안에는 축하의 말이나 웃음소리가 없다. 대신 무언가 잘못된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운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려 여자에게 보여준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돌린다. 아기의 얼굴에는 붉은 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오른손은 손가락이 비틀린 채 작게 움직인다. 남자는 아기를 한번 보고는 눈을 감는다. 이건 우리 아이가 아니야. 여자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아기를 다시 요람에 눕힌다.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은 방안을 더 차갑게 만든다. 몇 시간 뒤 병원 뒷문 근처의 어두운 골목.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담요에 쌓인 아기가 놓여 있다. 담요는 얇고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아기의 작은 몸을 감싼다. 아기는 작게 손을 움직이며 희미한 울음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다. 골목 끝에서 검은 차가 천천히 멀어진다. 헤드라이트가 잠시 아기를 비추지만 곧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 아기 곁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쓰인 듯하다. 이 아이를 키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가정을 찾아주세요. 쪽지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다. 새벽녘이 지나고 병원 경비원이 순찰 중 이상한 기척을 느낀다. 그는 골목으로 다가가 담요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기를 보고 숨을 멈춘다. 맙소사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연락을 취한다. 곧 한 여성이 급히 달려온다. 그녀는 서연이다. 보육원 책임자로 늘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서연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추고 아기를 품에 안는다. 아기의 체온이 아직 따뜻하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본다. 붉은 점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녀의 눈에는 연민만 가득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인다.
그녀의 품에서 아기는 조용히 숨을 쉰다. 서연은 아기를 보육원으로 데려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벽녘이 지나며 하늘이 서서히 밝아온다. 하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름을 부른다. 너는 하나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보육원의 작은 방 안 하나는 자라난다. 이제 5살이 된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보육원 아이들은 그녀를 멀리한다. 얼굴에 저게 뭐야?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웃는다. 괴물 같아.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숨긴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비틀린 채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하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 서연은 그런 하나를 멀리서 바라본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하나가 자신을 밀어내는 걸 느낀다. 하나는 말없이 창밖만 본다. 하늘은 맑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리다. 어느 날 서연은 하나를 사무실로 부른다.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서연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려다 망설인다. 상자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팔찌가 있다. 하나가 버려졌을 때 함께 발견된 물건이다. 팔찌에는 미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서연은 하나에게 이걸 보여줄까 고민하지만 결국 상자를 닫는다. 하나야, 오늘은 같이 밥을 먹자. 서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하나의 손을 잡는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향한다. 그녀의 작은 손은 서연의 손 안에서 차갑다. 밤이 되면 하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곤 한다.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왜 자신은 이곳에 있는 걸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얼굴을 더듬는다. 붉은 점이 있는 뺨은 따뜻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다. 보육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은 멀고 하나는 그 별들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서연이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나야, 언젠가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서연의 속삭임은 하나에게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보육원의 벽에 스며들며 조용히 하나를 감싼다. 하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시작된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버려진 아이.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이 점토를 만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병원의 골목에서 버려진 그 작은 생명은 언젠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보육원의 아침은 늘 소란스럽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복도를 채우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나무 바닥을 따뜻하게 비춘다. 하지만 하나는 그 소란 속에서도 늘 조용하다. 이제 10살이 된 그녀는 식탁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비틀린 채로 숟가락을 쥐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는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린다. 저기 봐, 하나 또 이상하게 먹어. 한 아이가 속삭이고 옆에 있던 아이가 킥킥 웃는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붉은 점은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아래로 숨긴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뛰쳐나간다. 하나는 홀로 식탁에 남는다. 그녀의 눈은 창밖으로 향한다. 하늘은 맑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나는 보육원의 뒷마당으로 나온다. 다른 아이들은 공을 차며 놀지만 하나는 혼자 낡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창고 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린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다. 먼지 냄새와 습한 공기가 그녀를 감싼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와 깨진 의자들이 쌓여 있다. 하나는 구석에 쌓인 상자 사이로 손을 뻗는다. 그곳에 작은 점토 덩어리가 있다. 그녀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점토는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녀의 손에 닿자 부드럽게 변한다. 하나는 바닥에 앉아 점토를 만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비틀린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점토를 누르고 구르고 형태를 만든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점토에 집중한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형체가 생긴다. 얼굴이 흐릿한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다. 하나는 그 조각상을 바라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린다. 여기서 뭐해, 괴물? 한 아이가 소리친다. 하나는 놀라 조각상을 떨어뜨리고 조각상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진다. 아이들은 웃으며 달아난다. 하나는 부서진 조각상을 바라보며 무릎을 끌어안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대신 부서진 점토 조각을 하나씩 주워 손에 쥔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본다.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왜 자신은 이곳에 있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는다. 붉은 점이 있는 뺨은 따뜻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간다. 창밖의 별들은 멀고 그녀는 그 별들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서연이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서연은 하나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쉰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하나가 자신을 밀어내는 걸 느낀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다. 그 안에는 하나가 버려졌을 때 함께 발견된 나무 팔찌가 있다. 서연은 그 팔찌를 꺼내 손에 쥔다. 미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는 그녀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진다. 다음 날 서연은 하나를 마당으로 부른다. 하나야, 이리 와봐.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을 따라간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점토 덩어리가 있다. 이걸로 뭘 만들고 싶니? 서연이 묻는다. 하나는 망설이다가 점토를 손으로 만진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점토를 누른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본다. 하나는 점토를 만지며 점점 더 몰입한다. 그녀의 손은 비틀렸지만 점토는 그녀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잡는다. 몇 시간 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조각상이 놓여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모습이다.
서연은 그 조각상을 보고 숨을 멈춘다. 하나야, 이건 정말 아름다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본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작은 빛이 스친다. 그 후 하나는 점토를 만지는 시간을 늘려간다. 그녀는 창고에서, 마당에서, 심지어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도 점토를 만진다. 그녀의 조각상들은 점점 더 정교해진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어느 날 하나가 마당에서 조각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조각상을 발로 차부순다. 이런 거 만들어도 너는 괴물이야. 아이는 소리치며 달아난다. 하나는 부서진 조각상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부서진 조각을 주워 다시 점토를 뭉친다. 그녀의 손은 비틀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단하다. 그러던 중 보육원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은지라는 이름의 나이든 여성이다. 그녀는 전통 도자기 장인으로 지역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 서연은 은지에게 하나를 소개한다. 이 아이가 만든 조각상을 한번 봐주세요. 서연은 하나가 만든 조각상을 은지에게 보여준다. 은지는 조각상을 손에 들고 조용히 살펴본다. 그녀의 눈이 빛난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은지는 나지막이 말한다. 그녀는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하나야, 나와 함께 도자기를 배워볼래? 하나는 망설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비틀린 손가락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따뜻하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은지의 작업실은 부산 외곽의 작은 언덕에 있다. 작업실 안은 흙 냄새와 따뜻한 불꽃의 열기로 가득하다. 하나는 처음으로 도자기 물레 앞에 앉는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은지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는다. 흙은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야. 서두르지 마.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하나는 물레를 돌리며 점토를 만진다. 그녀의 손은 어색하지만 점토는 그녀의 손길에 반응한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손에는 서툰 형태의 그릇이 생긴다. 하나는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은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잘했어, 하나야. 그날 밤 하나는 보육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는다. 그녀는 손으로 점토의 감촉을 떠올린다. 그 감촉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따뜻하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별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왜 자신은 버려졌을까? 그 질문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한다. 그녀는 모른다. 그 질문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울의 한 골목, 낡은 아파트 문 앞에 하나가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점토 조각상이 들려 있고 가방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쉰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낮은 종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곧 문이 열린다.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난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이지만
하나를 보자 순간 멈춘다. 누구세요? 여성이 묻는다. 하나는 조용히 입을 연다.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민지 씨 맞으신가요? 여성이 숨을 삼킨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잡는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하나는 조각상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는다. 18년 전 부산의 병원에서 저를 두고 가셨죠. 그 말에 여성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문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지야, 누구야? 남자가 다가오고 그의 얼굴도 하나를 보자 굳어진다. 그는 준호다. 하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본다. 저는 여러분의 딸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하나의 삶은 점토를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었다. 은지의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도자기를 만들며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비틀린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를 어색하게 했지만 점토는 그녀의 의지를 따라 형태를 잡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산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녀의 조각상이 처음 공개되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조각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한 관객은 조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건 내 마음 같아요. 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닿았음을 느꼈다. 은지는 하나를 서울의 미술학교로 보냈다. 내 감성은 더 큰 무대에서 빛날 거야. 은지의 말은 하나에게 힘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낯설었다. 혼자 전철을 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작업실에서 밤을 보냈다. 하지만 작업실에 들어서면 그녀는 달라졌다. 점토를 만지는 순간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작품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조각상을 완성했다. 날개가 부러진 소녀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그 조각상을 보고 말했다. 하나야, 이건 너야.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겼어. 하나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틀린 손가락이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질문이 있었다. 왜 자신은 버려졌을까? 그 질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병원의 골목을 떠올렸다. 차가운 담요, 희미한 울음소리. 그녀는 그 기억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어느 날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름이라도 단서라도.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하나야, 그 이야기를 꺼낼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며칠 뒤 서연은 서울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쪽지 한 장과 병원 기록이 있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를 키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원 기록에는 이름이 있었다. 김민지, 박준호. 하나는 그 이름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만났다.
하나가 은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 은지가 소개한 사람은 퇴직한 형사 출신의 탐정이었다. 그는 하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진실은 때로 무겁다. 각오가 됐나? 하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게요. 탐정은 부산의 병원부터 조사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만났다. 그는 민지와 준호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경주로 이사했다. 탐정은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나에 대한 흔적은 없었다. 하나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날 잊었나요? 아니면 없었던 일로 한 걸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알고 싶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탐정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 경주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하나는 혼자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이건 나와 내 과거의 대화예요. 그녀는 가방에 작은 조각상을 챙겼다. 경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은 조각상을 만지며 떨렸다. 경주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주택가로 들어섰다. 집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타났다. 하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조였다. 민지의 눈은 낯익었다.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준호가 뒤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18년 전 부산의 병원에서 저를 두고 가셨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가 그 애니? 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얘기 좀 해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나는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손에 쥔 조각상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답을 찾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가 경주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다. 민지와 준호는 하나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들의 손은 어색하게 움직였고 눈은 하나를 피하려 했다. 하나는 가방에서 작은 점토 조각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소녀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민지는 그 조각상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조각상 가까이 갔지만 감히 만지지는 못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꼬였다. 하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8년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린 그때 너무 어렸어.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너를 처음 봤어. 내 얼굴에 그 점이 있었고 손도 달랐어. 우린 무서웠어. 세상이 너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다. 가족들이, 특히 준호의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 우린 약했어, 하나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널 지킬 힘이 없었어. 하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그녀는 조각상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저였는지. 하나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녀는 화면을 켜고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부산의 갤러리에서 전시된 그녀의 도자기 작품, 서울의 미술학교에서 받은 상장,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하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토를 만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민지는 태블릿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하나는 말을 이었다. 저를 키워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잃은 것도 저는 알아요. 민지는 하나를 보며 손을 뻗었다. 미안해, 하나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순간 하나는 서연이 보육원에서 보여준 나무 팔찌를 떠올렸다. 미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팔찌.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그때 병원에 팔찌를 두고 가셨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준호가 새긴 거야. 그날 밤 우리가 널 두고 떠나면서 준호가 말을 이었다. 난 널 버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음을 알았다. 며칠 뒤 하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보육원에 가도 될까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와, 하나야. 부산으로 돌아온 하나는 보육원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았다. 하나는 책상 위에 나무 상자를 보았다. 선생님, 그 팔찌 보여주세요. 서연은 상자를 열어 팔찌를 꺼냈다. 하나는 팔찌를 손에 쥐었다. 미안이라는 글자는 그녀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하나가 보육원 창고로 들어가자 낡은 상자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부산에서 온 아기, 아무도 찾지 않음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나는 그 노트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그게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 글씨는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를 내려놓고 창고를 나왔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하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점토를 꺼내 아이들과 함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보고 물었다. 왜 손이 그래요? 하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손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토를 만졌다. 그날 밤 하나는 서연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다. 서연이 물었다. 민지 씨와 준호 씨를 만난 건 어땠어?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아팠던 것 같아요. 서연은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참 강한 아이야, 하나야. 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칠 뒤 하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 선생님, 큰 전시회를 준비하고 싶어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하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자. 서울의 큰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릴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밤낮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소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 그리고 붉은 점이 있는 얼굴로 웃는 여인. 하나는 전시회 제목을 정했다. 하나. 그녀는 그 이름이 자신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전시회 준비 중 하나는 민지와 준호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이 올지 확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전시회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나는 자신의 조각상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 노인이 그녀의 조각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건 내 딸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조각상은 저예요. 노인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하나는 문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민지와 준호였다. 그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지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노트였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쓴 거야. 하나는 노트를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민지와 준호의 떨리는 글씨가 가득했다. 우린 널 사랑했어. 하지만 널 지킬 힘이 없었어. 하나는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나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틀린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울의 갤러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하나는 자신의 조각상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관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조각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 작품 제 상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이건 제 상처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하나는 그 순간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도자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아픔, 그리고 그녀의 희망이었다. 갤러리 한쪽에서 은지가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전시의 마지막 날, 하나는 갤러리 문을 닫기 전 조용히 자신의 조각상 앞에 섰다. 하나라는 이름의 조각상이었다. 날개가 부러진 소녀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 그녀는 조각상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붉은 점이 있는 그 얼굴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조각상을 보며 속삭였다. 너도 나처럼 날아오를 거야. 그때 갤러리 문이 삐걱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민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나 옆에 섰다. 하나야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걸 너한테 주고 싶었어. 민지가 상자를 건넸다. 하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점토 조각상이 있었다.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소녀가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다. 하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언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만든 거야. 보육원에 보냈지만 내가 볼 수 있을지 몰랐어. 하나는 조각상을 손에 쥐었다. 그 작은 조각상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를 끌어안았다. 하나는 그 포옹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스르르 녹는 듯 했다. 며칠 뒤 하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보육원의 마당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은 하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았다. 하나야,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여기 아이들과 뭔가 하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좋아. 하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도자기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은지 선생님, 저랑 같이 아이들에게 점토를 가르쳐 주실래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나야. 워크숍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나는 마당에 테이블을 세우고 점토와 도구를 준비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점토를 만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바랐다. 워크숍 날 보육원은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점토를 신기한 듯 만졌다. 한 아이는 하나에게 물었다. 이걸로 뭘 만들어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걸 만들면 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아이들은 서툰 손으로 점토를 눌렀다. 어떤 아이는 공기놀이를 하듯 점토를 던졌고 어떤 아이는 조심스럽게 형태를 잡았다. 하나는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손을 도왔다. 그녀의 비틀린 손가락은 아이들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손 따뜻해요. 하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손도 따뜻하구나. 워크숍이 한창일 때 낯익은 얼굴이 마당에 나타났다. 민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이들 곁에 앉았다.
한 아이가 민지에게 점토를 건넸다. 아줌마도 만들어봐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점토를 받았다. 그녀는 서툴게 점토를 만지며 작은 새를 만들었다. 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민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예쁘네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하나를 보았다. 고마워, 하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나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렸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그들이 만든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서툰 모양의 새, 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형체들. 하지만 하나는 그 조각상들에서 아이들의 꿈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 조각상들은 너희 마음이야. 절대 잊지 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는 이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줬어. 하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그날 밤 하나는 보육원의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틀린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녀의 자랑이었다. 그녀는 민지와 준호를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들도 아팠다. 하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아니, 어쩌면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었다. 며칠 뒤 하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큰 조각상이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소녀, 날개는 부러졌지만 그 눈빛은 자유롭다. 하나는 점토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은지가 작업실에 찾아왔다. 하나야, 다음 전시회는 뭐가 될까?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다시 태어나는 거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거면 충분해. 하나의 작업실은 점토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점토를 누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쌓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하나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그 하늘이 자신을 품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부산의 바다는 잔잔하다. 해질녘 주황빛 하늘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퍼진다. 하나는 해변에 서서 발밑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점토 조각상이 들려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그 조각상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닮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스카프가 목덜미에서 부드럽게 흔들린다. 하나는 조각상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조각상을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파도가 밀려와 조각상의 발치를 살짝 적신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인다. 이제 너도 자유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간다. 그녀의 가슴은 가볍다.
서울로 돌아온 하나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업실은 점토 냄새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그녀는 큰 점토 덩어리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손으로 부드럽게 눌렀다. 그녀의 비틀린 손가락은 이제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점토를 만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쌓았다. 이번 조각상은 그녀의 가장 큰 작품이 될 터였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소녀, 날개는 부러졌지만 눈빛은 자유롭다. 하나는 점토를 누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은지가 작업실에 찾아왔다. 하나야, 이번 전시회는 뭐가 다를까?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 전시회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현대미술 갤러리는 하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다시 태어나기였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갤러리에 채웠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소녀, 붉은 점이 있는 얼굴로 웃는 여인,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 각 작품은 그녀의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나는 갤러리 한쪽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 노인이 그녀의 조각상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이건 내 딸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조각상은 저예요. 노인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하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하나는 문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민지와 준호였다. 민지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갤러리에 들어섰다. 그들은 하나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지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쓴 거야. 하나는 일기장을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민지와 준호의 떨리는 글씨가 가득했다. 우린 널 사랑했어. 하지만 널 지킬 힘이 없었어. 하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하나의 작품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 기자가 하나에게 물었다. 이 작품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 삶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하나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전시회가 끝난 후 하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 워크숍을 열었다.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나는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손을 도왔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예쁜 걸 만드는데 손이 그래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손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토를 만졌다. 워크숍이 한창일 때
민지가 마당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이들 곁에 앉았다. 한 아이가 민지에게 점토를 건넸다. 아줌마도 만들어 봐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점토를 받았다. 그녀는 서툴게 점토를 만지며 작은 새를 만들었다. 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민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예쁘네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하나를 보았다. 고마워, 하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하나는 서연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다. 서연이 물었다. 하나야,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니?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선생님. 저를 버린 사람들까지 저를 만들어줬어요. 서연은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참 강한 아이야. 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하나는 보육원의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틀린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녀의 자랑이었다. 그녀는 민지와 준호를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들도 아팠다. 하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아니, 어쩌면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었다. 며칠 뒤 하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부산역에 섰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하늘을 보고 싶었다. 역 플랫폼에서 그녀는 바람을 느꼈다. 그녀의 스카프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하나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하나야. 마른 땅에서 핀 꽃.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렸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녀를 새로운 하늘로 이끌었다.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점토를 만질 것이다. 그녀의 손은 비틀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롭다. 그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은 누군가의 하늘을 더 밝게 만들 것이다. 당신도 그녀처럼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만의 하늘을 찾아 날아오를 수 있다.